서역으로 떠난 구법승들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길이 진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가장 이렇게 종교가 잘 될 때가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지금 같아서는 인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갔을까? 그건 참 진짜 숭고한 정신, 숭고한 정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역으로 떠난 구법자들, 그러니까 인도로 간 사람들. 사실 인도하고 서역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서역 지역 이러면 여기를 서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서역이고,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면 인도는 인도고. 인도는 인도고. 그래서 서역 지역하고 인도하고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서역이라고 하는 데가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달라서 실크로드 교역로 때문에 뭐 돈이 되니까.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웅성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서역에서 불교들도 발전하고 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붓다를 불타로 음역하지 않고 불로 음역하게 되고, 승가도 승으로다가 이렇게 축약한 게 다 저게 서역 언어의 영역이다. 그래서 서역에서 얼마나 많이 불교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변모하고 발전했는지 그거는 앞으로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너가 만약에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국 불교를 하면 1차적으로는 1인자가 됩니다. 아니, 그건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 쓰는 순간에 1인자예요. 왜? 내가 첫 번째 박사 논문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누가 불국사 갖고 박사 논문을 쓰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를 하면 무조건 1인자부터 먹고 들어가요. 너무 특이한, 어느 정도 이상만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불교 안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거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미래적으로 중요한 게 저 서역 불교. 서역에, 그리고 의외로 저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저기 사막 기울에서 땅에 묻혔던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더 이상 책이 나오겠습니까? 인도는 책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는 종이를 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뭘로 적었든지 간에 그 기후대에서는 남기 어렵습니다. 습하잖아요. 습하고 덥고. 근데 저기는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놔도 남아요. 시체도 그냥 넣어도 나온다니까. 시체도 그냥 넣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무덤 같은데 이렇게 만들면서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배접하고 이런 데서도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불교를 연구할 수 있으면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한문을 진짜 잘해서 중국의 아비달마,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한 아비달마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승불교, 부파불교 문헌들을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도 유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 시대의 언어로다가 다시 그거를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1인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문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좀씩 바뀝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 시대의 뜻으로다가 다시 번역해낼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번역하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의미들이 좀씩 다르다니까. 그걸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추정해내면, 뽑아내면, 그리고 현장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많은 번역들을 한 게 실제로 원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없어요. 인도에 원전이 있으면 사실 상황이 좀 바뀌는데 원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역본만 갖고 그걸 되살려야 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이쪽은 하기만 하면, 해낼 수만 있으면 세계적 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죠. 문화적으로도 여러 다양한 게 섞여 있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더 이상 안 나올 걸로 써야 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올 걸 쓰면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했는데 통일됐더니 북한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는가를 확인해라. 이걸 해야 되는데 저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파다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은 있지만 여기 하면 진짜 뭐 대박 나는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서역 지역. 서역은 이 동네를 얘기한다. 뭐 천산북로 쪽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오아시스 도시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은 거의 그냥 하이패스로다가 다녔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중간중간 오아시스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 도시 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자국 제일 북쪽에서는 중요하고 천산북로에서 천산남로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역남로에서는 호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율 때문에 간 거예요. 의정이라고 하는 분은 율 때문에. 이분은 법현 스님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유식학입니다. 철저하게 유식학 공부하러 갔던 분이고 그다음에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율. 그래서 현장 스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경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를 자은사의 대안탑에다가 모셨었죠. 그 기록을 보면 더 이상 왜 구법승들이 잘 가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안탑에다가 이렇게 그 원래는 다 돌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돌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벽돌로다가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도 대안탑 중국의 자은사 가보시면 장안에 가면 자은사 청룡사 진짜 중요한 절들이거든요. 자은사라고 하는 절은 뭐 어떻게 보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죠.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봉은사 같은 느낌이 아니고 봉은사가 코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그 동네 상권을 다 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대안탑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다가 경전들을 쭉 다 모셔놓고 꺼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고 더 이상 이 번역된 경전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근자감인지를 모르겠어. 번역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중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구마라즘 얘기할 때처럼 이 번역은 전체 흐름들을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뜻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 느낌은 많이 상쇄된다라고 한 게 구마라즘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뭐 번역거로 충분하지 뭐 한다고 이거를 원문을 보냐 이렇게. 그래서 현장 때만 하더라도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는 원전에 대한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의정 스님은 이제 현장 스님보다 더 뒤인데 이분은 이제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오게 되는 거고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24년 동안 머물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일체 유부의 유부율 저게 좀 안타깝게도 저거를 세트로다가 이분이 한 번만 묶어줬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4분율, 5분율, 그다음에 10속률, 마하승기율 이게 이제 4대 광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세트로다가 묶여 있습니다. 세트로 이 마하승기율 번역할 때 법현 스님이 참석했던 거예요. 일부를 그렇게 요거를 광률이라고 4대 광률이라고 요거는 세트로다가 전체가 한 본으로 묶여 있어요. 한 질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부율은 다 쪼개져 있어요. 저걸 하나로다가 세트로다가 딱 묶어줬으면 이것도 광률이라고 얘기하기가 좋은데 그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남방률. 남방에 빨리율을 넣어가지고 이걸 육부율.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합니다. 남전, 북전의 5부율. 이렇게 해서 합쳐서 육부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남방 쪽이 훨씬 더 자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요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배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해진 거 말고 이쪽에만 있는 거를 연구할 수 있으면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저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부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거를 이제 가서 당신이 이제 경전도 가지고도 오고 번역도 하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유부율에 대해서 체계를 다 밝히고 그래서 157권이나 번역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른이 이제 잘한 거는 저런 거죠. 남의 기기 내법전 뭐 다 남의 기기 내법전, 그 다음에 법현의 불국기, 그 다음에 현장의 대당서역기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대당서역기죠. 현장의 대당서역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다음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전 세계 3대 여행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바투타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여행한 거리는 더 멀어요. 현장 스님보다 더 멀어요. 그렇지만 치밀한 기록으로 얘기하면 현장 스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최고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일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저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좀 쓰면서 다니는가 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중일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그거 안 빼먹고 계속 쓴다는 게, 한두 줄이라도 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가계부를 안 써본 얼굴이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썼잖아요. 방학 끝날 때 일기 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자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20대 후반에 벌써 중국에 선생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기행문 같은 경우도 머리 좋은 사람이 다녀와야 이게 뭐가 되지. 머리 나쁜 사람 백날 가봐야 소용없다고. 가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도. 절에 뭐 이렇게 답사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 갈 때도 그렇고, 가자 그러면 사람이 안 가본 데인가? 이러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와보고, 나 여기 와봤던 데네. 이렇게. 맞다. 내 여기 전에 왔었는데. 근데 몰라.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참 희한하지. 마치 전생을 겪는 것 같잖아요. 그치? 전생을. 그래가지고 여기 처음 와봤는데 많이 느낌이 익숙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정 스님 그리고 요 세 분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로로 가서 해로로, 그다음에 육로, 그다음에 해로.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수마트라 섬 쪽 그런 쪽에 대해서도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뭐 관부르식 했던 거,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머리에 물 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저 당시에는 저렇게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3대 기행문도 있어요. 이분바타 여행기 말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얘기할 때 요 3개를 꼽는 거고, 동아시아의 3개를 꼽을 때는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 왕호천 축국전은 진짜 운 좋아서 발견된 거예요. 대당서역기 플러스 왕호천 축국전 플러스 그 다음에 일본의 원인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발음으로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해요. 일본 사람이 원래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하더라고요. 일기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일기 그러니까 일기도 2종류로 쓰거든요. 매일같이 뭐라도 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닌의 기록들을 보면 야, 그 당시 시절에 그래서 장보고 쪽도 이야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오대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 때가 나중에 이제 당 무종의 회창범란 이래서 외국 수녀들이 다 쫓겨날 때예요. 불교가 패불되면서 다 쫓겨날 때.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에 뭐 붉은 거 가늠한 얘기 이런 것들도 다 나름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저렇게 꼼꼼하게 잘 안 적거든요. 근데 아니 중국도 현장 스님만 꼼꼼하게 적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그걸 요청을 해서 국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야,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게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과 걸려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쓴 거지 보통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쓴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치밀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대 기행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초 스님 거는 사실 몇 장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렇게 두꺼웠던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저게 도낭에서 발견되는데 도낭에서 그냥 기행문 같은 게 단편이 조금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뭔 책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제대로. 근데 저게 이제 일체경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하고 맞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초 스님의 왕호천주국전을 인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인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대가리가 없어도 이게 왕호천주국전인갑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초 스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초 스님을 그냥 인도나 다녀오신 분인가 봐. 이렇게 오지 여행가인가? 성지순례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큰 스님이에요.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나라 때 보면 당나라 때 두 번 아주 정치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정관의 치, 개원의 치거든요. 개원의 치라고 하는 이게 당 현종 때고 이게 당 태종 때입니다. 이게 둘 다 연호예요. 연호예요. 그래서 저 개원 3대사라고 저 때는 또 밀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거든요. 밀교가. 그래서 서무의 금강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공금강 이렇게 불공 이 세 명을 개원 3대사라 그래요. 근데 해초 스님이 금강지의 제자기도 하고 나중에 불공금강의 제자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불공금강한테 이게 좀 족보가 재밌어. 이거 약간 족보가 꼬이는데 선무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도 사람이에요. 금강지가 원래 해초 스님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불공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공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걸 개원 3대사라고 하거든요. 다 밀교 승려입니다. 그런데 해초 스님도 이 금강지 제자거든요. 그럼 이게 사형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일로 들어가? 야, 이거 좀 족보가 좀 꼬이는데. 그렇게 해서 저 불공 스님의 제자가 2,000명이 있대요. 거기 6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좀 이렇게 약간 낮춥니다. 그게 외국인도 인도 외국인이면 그 당시에는 괜찮고 뭐 신라에서 왔어요 이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해초 스님이 저기서 6대 제자에 들어갈 정도니까 해초 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초 스님이 뭐 그런가?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지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723년에 금강지가 내가 인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역행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역행으로. 그래서 해로로 갔다가 저 금강지가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광동성으로 들어오거든요. 중국 광동성이 이쪽이에요. 홍콩이 있는데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거꾸로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해초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렇게 해서 727년에 파미르 넘고 그 다음에 구자국에 도착했고 구자국이 어디냐면 여기 파미르를 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천산남로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28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에서 유명한 사찰이 자은사가 있어요. 자은사가 이제 현장 스님 사찰. 자은사, 당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라 그래서 자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법상종의 수사찰입니다. 그러니까는 총본산, 법상종이 유식종. 그 다음에 유가종. 이렇게 자은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엄종 사찰은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원래 화엄종 사찰은 소환탑이 있었던 천복사가 화엄종 사찰이에요. 천복사가 이게 화엄종 현수법장 스님 사찰인데 여기에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의정 스님이 여기다가 경전을 모셔놔요. 자은사에는 대안탑, 큰 기러기탑, 작은 기러기탑. 기러기탑은 현장 스님이 제가 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사건, 그게 기러기 사건이죠. 이제 전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소승불교의 스님들이 농담 삼아서 저것 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구워 먹었으면.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 기러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발 앞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참아 먹지 못하고 거기다 탑을 세워서 소승불교에서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고기를 먹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는 타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식을 끊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그걸 전향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고 그다음에 소승과 대승의 차이, 육식주의입니다. 육식주의. 그 차이를 기념하는 큰 탑이 기러기탑이에요. 그 기러기탑을 보고 현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자언전에도 나오고 대당서역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중국에 와서 당신이 만든 게 대안탑이에요. 원래는 안탑이겠지. 안탑. 그냥 기러기탑. 기러기탑. 그리고 나서 이 천복사의 의정 스님이 당신 경전들을 모시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대안탑, 소안탑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대소로.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화엄종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정 스님하고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절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공원같이 되어 있습니다. 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공원 같은,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쓸쓸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좋은 절은, 중요한 사찰은 앞에 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대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돼. 그러니까 자은사라고도 하지만 대자은사 이렇게 합니다. 천복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천복사. 그리고 청룡사. 이건 밀교의 본찰입니다. 밀교의 본찰. 지금 해초 스님 계셨던 데도 이 청룡사. 그래서 청룡사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계사 같은 식의 사찰. 그래서 절 느낌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근데 한때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저 밀교 시대를 풍미하면서 왜 나중에 이제 밀교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초 스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밀교가 이 불공이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에 금각사를 짓고, 그러니까 금으로 덮인 절을 지어요. 금각사 이런 거 아세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일본에 금각사, 일본에 가면 교토에 가면 금각사 가잖아요. 교토에 가면 금각사. 그래서
일본 그 절은 뭐 나중에 뭐 불났다하죠. 너무 아름다워서 뭐 불을 질렀다면 뭐 몰라 뭐 어떻게 뭐 하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금으로 된 수국사, 그죠? 수국사. 그래서 절 건물 전체를 이렇게 금으로다가 본전만 그랬겠죠. 본전만 이렇게 금으로다가 단청한 금각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고 원래는 저 중국 오대산이 굉장한 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화엄종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맨 처음에는 문수보살 도량으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 청량 진관 스님이 그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화엄종으로다가 이제 많이 되는 거고 그 현통사 현장 스님이 진관 스님이 계시던 절은 현통사고 청량 진관이 계시던 데는 현통사고 이게 대부 영추사입니다. 원래는 대부 영추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공금강이 들어갔던 거는 금각사. 그래서 이 절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장안을 비우고 거기에 계속 주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 스님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일종의 총책임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해초 스님이 저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건원보리사. 건원보리사. 저기서 돌아가셔. 제가 저 절을 가보고 싶어서 내가 또 오대산에 제가 여러 번 갔었잖아요. 올해도 오대산에 제가 원래 자장률사 가지고 박사도 썼고 그 다음에 오대산 내가 문수보살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문수보살 출몰 그 다음에 자장률사가 어디서 문수보살 만났는지 이런 거 나밖에 모르거든 지금. 사람들 잘 몰라요. 왜? 없어.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래서 대충 이제 옛 기록을 봐가지고 어디쯤일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원보리사도 제가 봤죠. 가보려고 했었으나 거기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차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서 봤죠. 위에서 이렇게 저기가 건원보리사다. 저 건원보리사다. 이렇게 참 슬픕니다. 이게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가보고 싶은 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겸익이라는 분이 저거는 이제 기록에 저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게 미륵불광사 사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미륵보살을 모셨는가 봐요. 미륵보살을 모신 불광사라고 하는 절의 사적기에 나온 저희가 나온데 그게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능화 선생 때만 하더라도 저걸 봤고 지금은 저 원자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겸익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상가나 대율사에 가서 뭐 오부유를 배워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시절에도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백제가 원래 이게 해상 쪽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겪으면서 바다로 우리는 안 나갔을 거야라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바다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불교적 발전. 불교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인도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주의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하면 그런 것들은 아울러 발전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물건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대상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무역의 특징은 사람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사지.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것도 뭐예요? 이제는 직구잖아요. 직구를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잘하는 애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대행을 해주지. 자기네들이 몇 푼 남겨 먹고 그냥 대행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야 이게 우리나라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게 더 싸구나.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대. 이것들이 도리어 한국 사람을 봉으로 알았던 거야. 한국 물건인데. 야 이런 경우가 어딨노?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수입품 중에서 뭐 약이라든지 뭐 몇몇 가지는 외국게 훨씬 쌉니다. 아니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차등을 이제 못 두죠. 이거 못 막죠. 이걸 두면 욕만 태바가지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과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아니 물건을 꼭 우리나라 인터넷으로만 구매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게 무슨 놈 배신이야. 싼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그 대신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더 많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뭘 권장을 하는 거냐면 유교에서 농업주의예요. 농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은 세금을 올려도 못 버텨요. 그냥 세금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상업은 짐 싸서 가버린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조세를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세금들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무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거를 이렇게 잘못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의리로 우리나라에 남아있겠어요? 외국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 IMF 때도 겪었잖아요. 죽는다 싶으니까 그냥 막 싹 빠지는 거예요.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죠. 상업에는 야 그게 너네가 우리랑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의리 없는 행동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면 이런 식 구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수나라 얘기에 들어가면 수나라가 이제 통일제국이 되면서 수나라가 채택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수나라 당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꾸 중국 옆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로마한테 안 됐습니다. 로마한테만 안 된 게 아니고 인도한테도 안 됐어요. 중국은 그냥 3등 국가였었어요. 3등 국가. 그러니까 로마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인도예요. 인도가 왜 중국보다 대단한지 당신이 아느냐? 중국이 대단했으면 인도 사람이 중국으로 오지 중국 사람이 인도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구법승들이 인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중국으로 와요. 왜 오느냐?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불교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더 높기 때문에 배우려고 와요.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현장 스님이 귀국하려고 하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네 나라 상태가 메롱인데 거기를 꼭 가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보면 한족 골수주의자입니다. 한족 우월론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차별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한족이야말로 굉장히 뛰어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수주의자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고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고면 처음부터 좀 잘해줘야지. 최고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최고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찬란한 문명 5,000년 그래 대단하지. 하지만 근데 그냥 살아왔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살아왔지 뭘 그렇게 두드러지게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이런 거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죠. 야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생각해봐. 걔네가 우리보다 큰 나라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걔네는 전 세계를 한번 주름 잡았어.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 나갈 때도 제 주변에 외국 유학 가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꼭 한국 걸 배워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쓸데없는 약 팔지 마라. 선진국으로 가서 절대 그 약 팔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왜?
한강의 기적이 우리가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인데 걔네가 볼 때는 너네 왜 그렇게 살았어? 이거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이 볼 때 야, 너네는 진짜 대단하구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걔네 입장에서 보면 꼴등 하다가 한 50등, 반에서 한 50등 하다가 한 20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걔네는 처음부터 한 10등 하다가 1등으로 올라온 애거든? 그러면 왜 거기 바닥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1등이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당연히 셌었고, 몰라, 나 페르시아, 중동 쪽을 잘 모르겠네. 인도도 당연히 셌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너 뭐하러 돌아가려고? 상태도 안 좋은 나라에 왜 가려고 해? 이러니까 현장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요 배운 거를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현장 스님이 만약에 당나라가 그 당시에 더 세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아니야, 너네보다 우리가 훨씬 세라고 말했을 사람이에요. 현장 스님은 진짜 국수주의자거든. 그런데도 거기서 받아치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 얘기는 현장 스님도 인정하는 거야. 양쪽에 살아보니 요거보다는 이쪽이 나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확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 수나라 당나라 때예요. 그거는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래서 불교가 이 지배 이데올로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산 때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그보다 떨어지는 게 고려, 고려보다 떨어지는 게 조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위치도 신라보다 셌었는지, 통일신라보다 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GDP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태리 정도, 이태리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태리는 진짜 백도를 너무 한 거죠. 그 로마에서부터 생각을 해봐. 이거는 1000년 이상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그냥 가지고 있는 유산만 가지고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태리나 영국이 굉장히 좀 무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조상들은 굉장히 잘했지. 근데 그렇게 덩치 큰 걸 물려받은 나라 치고는 그냥 부자 3대는 먹고 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버티는 거지 크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통일신라 시대 정도의 위상을 확립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신라 시대가 강력했어요. 경주에 뭐 100만 도시였었고 전 세계 10대 도시였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상업이에요. 상업.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는 시절은 전부 상업이 돌고 돈이 돌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왜 농업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까? 거기에는 위정자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 중농주의가 다스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불교가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송나라 때 되면 불교가 제도화되면서 상업의 활기를 잃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북위 시대나 이런 것도 왜 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한족에 동화되는 거죠. 그거는 북방 유목민들이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언제나 겪었던 문제예요. 북위 때도 그렇고 뭐 금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수나라도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사실은. 수나라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 입맛에 잘 안 맞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김치버거, 불고기 버거가 나왔어. 그죠? 그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빵보다는 밥이, 쌀이 더 영양가가 있고 좋대. 나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면
쌀 먹고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안 나왔잖아. 아니 영양가가 좋고 이러면 머리 좋은 놈이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 근데 전 세계 지금 전체 흐름은 이쪽이 아닌데 뭘 근거로 쌀 얘기를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뭐 쌀이 더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쌀 얘기를 보면 그래서 라이스버거라는 거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야 라이스버거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김치버거든 뭐 불고기버거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야 그러면 그냥 한정식을 먹어. 왜 햄버거를 먹어? 그럼 한정식 먹어. 이렇게 되면 논리 구조가 무너져요. 이쪽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사실은 불교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유교나 이런 쪽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색깔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너네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거는 밥의 다른 방식이야. 밥을 그냥 싸서 먹는 거야. 김밥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햄버거가 김밥이냐?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체성이 뭐야? 너의 정체성은 뭐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불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법 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불교의 주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도에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서 활력이라는 게 있었던 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활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불교가 번성해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쪽 인도 부분이 닫히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중국화되고 이제 불교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구법승들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나라의 통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통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수나라 당나라로 연결되고 중국이 드디어 인도를 제낀 건 문제가 없고요. 로마를 완전히 제낍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또 잠깐 메롱이에요. 395년이 되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찢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로마가 쭉쭉쭉 깔아앉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되면 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잘나서 미국하고 맞서겠어요? 떡대가 크니까 맞서지. 미국하고 맞서는 나라 봐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뭘로 맞서요? 떡대로 맞서잖아. 근데 엄청난 떡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만한 떡대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러면서 로마를 이제 완전히 압도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진남북조 360년을 끝내고 수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사에서 100대 사건, 그 다음에 100장면 비슷하게 이렇게 100대의 명군을 꼽으면 수문제가 들어가요. 만리장성을 왜 고쳐? 니네가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기상을 해갖고 이렇게 틀 생각을 해야지. 만리장성 고치는데도 엄청난 인력 들지. 대운하 건설, 고구려에 갖다 박지, 그 다음에 새로 수도를 하나 만들어. 이 네 개를 동시에 벌려. 딱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죠?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